비소세포 폐암에 이어서 소세포 폐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세포암은 보통 그 비소세포암과는 달리 환자의 한 10% 내지 15%가 보통 소세포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소세포암에 비해서는 아주 이게 발병률이 아주 좀 낮은 약간 희귀한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 치료법은 소세포 폐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국소형과 이게 계속 좀 더 커져가는 진행형이 있거든요. 요거에 당연히 그 형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소세포암이라도 요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국소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세포암도 1기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대부분 수술 후에 항암제 치료를 추가를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항암제 치료와 흉부 방사선 치료를 병용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뇌 전이가 잘은 모르지만 뇌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이 되면 뇌에 별도의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항암제 치료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소형에 대해서는 수술 플러스 항암제, 그리고 보통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플러스 전이 예방을 위해서 뇌 같은데 뇌 전이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뇌 전이 예방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제 치료 이렇게 보통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자꾸 커져가고 있다, 진행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항암제 치료와 완화요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 소세포암은 비소세포암에 비해서 초기에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면 상태가 약간 호전되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소세포 폐암은 치료를 해도 치료 후의 어떤 경과, 즉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치료나 이 완화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암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또 증상을 완화하고 나아가서 환자가 어떤 활기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 환자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암제 치료를 결국 하게 되면 방사선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 심한 경우라든지 전신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혹은 치료 중인데도 항암제를 하는 중에 이거 부작용이 치료 효과보다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예 또 환자의 전신 상태가 혹은 연령이 너무 고령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 의사가 아예 항암제 치료를 추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완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라도 또 의사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치료 전이라든지 치료 중에라도 이 진행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3기 B나 4기 정도를 지났다고 우리가 보게 되면 통증이 많이 이제 심해지면 그 통증 자체에 대한 그냥 암 치료가 아닌 통증 자체를 좀 완화하기 위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 골이나 뇌로 이 원격 전이 때문에 또 생기는 어떤 그 증상이라든지 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는 그 종격 림프절로 이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그 두부 결국 이 머리 쪽 그리고 목 이런 쪽에 이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그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제 치료의 효과 혹은 치료 성적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치료 성적을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큰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은 보통 암의 어떤 진행도를 감안한 그 치료 내용별로 보통 산출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생존율은 환자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합병증의 어떤 유무라든지 또 합병증의 어떤 중증 심하고 또 가벼운 그 여부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따라서 또는 치료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암에 걸리면 이거는 해당되는 환자 각자의 어떤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명의 치료 경험자들의 통계를 가지고 어떤 폐암의 생존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이고 기준이긴 하지만은 해당 환자가 나는 이기니까 생존율이 한 절반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폐암에 대한 생존율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물론 이 통계 자료는 이 통계가 나오려면 보통 한 이렇게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혹은 또 몇 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보다 적어도 5년, 10년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2, 3년 전까지를 보통 끄는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오늘날 또 항암제 약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현재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생존율이 분명히 높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통계 자료다 이렇게 이제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폐암의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1기의 경우에 보면요 6,794명의 환자의 통계입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이 1기의 경우에는 83.6%입니다.
2기는 1236명의 사례를 1236건의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상대 생존율이 49%입니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50% 가까이. 그리고 3기의 경우에는 4237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기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2.9%, 약 23%에 해당이 되고요. 4기의 경우에는 이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4668명의 4기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상대 생존율이 5%입니다. 그러면 즉 1기는 5년 후에까지 83.6%, 2기는 49%, 3기는 22.9%, 4기는 5%. 그러면 대충 폐암에 걸렸을 때 한 2, 3년 전까지 그 전으로 뭐 5, 6년, 7, 8년의 이 통계는 이렇다. 그러면 해당되는 병기의 평균 생존율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 1기부터 4기까지의 뭐 총 사례 17,183명에 대한 5년 상대 생존율이 44.6%라는 것은 그 환자 개개인에게는 큰 참고가 되는 그 자료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산실적으로 한 44, 4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법을 결정을 할 때에는 뭐 이 치료법을 거의 그 의사에게 다 맡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고 또 이 환자에게도 본인의 어떤 그 희망사항 같은 거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상태 같은 걸 의사도 잘 알지만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치료에 참여를 한다는 이런 기분으로 그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치료의 어떤 그 뭐 후과를 다 받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중에라도 내 몸은 내가 뭐 이렇게 돌본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이 진단 후에도 어떤 뭐 인생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는 환자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또 상태를 보고 잘 판단을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병기도 정확하게 뭐 2기 A인지 2기 B인지 뭐 3기 A인지 3기 B인지 뭐 C인지 이런 그만큼에 따라서 다 그 또 치료 방법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확실한 소통을 하고 또 이 치료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 몸의 상태 또 나의 의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치료법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본인이 판단하고 납득이 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얘기는 저희가 전부
그 한 번 어떤 병원에 가서 쭉 그 이 의료의 흐름을 보고 또 이런 그 본인의 상태를 보고 의사들이 권유했지만은 그 한 번 그냥 그거를 이 뭐 큰 치료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군데 더 혹은 뭐 두 군데 정도의 뭐 한 번이면 사실은 족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 의학 병원 간의 의학 이 기술의 어떤 그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동일한 병의 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의료기관마다 권하는 치료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각 병원마다 쌓여진 그 경험의 축적도에 또 다르고, 또 의료진의 보이지 않는 실력 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A 병원에 갈 것인지 B 병원에 갈 것인지, 혹은 A 병원, B 병원의 어떤 의사한테 이걸 치료를 받을 것인지. 요즘 보면 명의의 각 암별로 명의 소개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료들 한국의 명의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조금 유명하신 분들한테 가서 1차 물론 그 진단을 받지만, 그리고 치료 권유를 받지만, 또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영어로 second opinion 혹은 제2의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거쳐서 그래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